자, 그러면 우리 공식적으로는 네 번째 커리큘럼 20강으로 아주 짧게 압축적으로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압축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올해부터 요약서 이름을 퍼펙트 트리니티라고 해서 이름을 좀 바꿨는데 말 그대로 합격을 위한 완벽한 3박자를 최대한 요약서를 업그레이드해서 다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약서가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시험 문제로 나오는 방식 그대로 다 구현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방식대로 구현되어 있다는 것은 시험 문제 출제 패턴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비교되는 이론들을 서로 바꾸면 땡, 혹은 이렇게 표로 정리하기 어려운 것들은 이걸 알아야 시험 문제 풀립니다. 메모 등등. 약간 모든 것들이 요약서에 있는 그대로 공부하면 시험 문제가 자동으로 풀리게끔 다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약서뿐만 아니라 제 강의 교재는 수험 적합성 측면에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듣고 복습하고 반복하는 만큼 시험 문제가 잘 풀리게끔 설계되어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오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서를 사용하는 압축 강의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거 좀 주의해서 활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30강짜리가 있고 20강짜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30강짜리는 개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이 개념 이해도 또 기본적인 체계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압축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20강은 딱 시험 문제 해결에 가장 핵심적인 것만 함께 반복하고 함께 요령 배우고 암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강 압축은 개념 이해와 관련된 부분, 기본적인 체계와 관련된 부분은 당연히 못하겠죠.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20강 압축 강의를 온전히 소화하려면 앞 단계가 충실히 다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짧은 압축 강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 강의를 듣지 않으신 분들도 있긴 있을 거예요. 행정학이 워낙 과목이 어렵고 중구난방이고 아이고 공부를 해도 내용도 어렵고 문제도 안 풀리고 그러다가 저를 찾아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앞단계가 저랑 훈련이 좀 덜 돼 있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것들은 다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시험 문제 잘 풀라고 강조드리는 건데 그게 이제 덜 파악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것들이 궁금해지고 이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거 외적으로 자꾸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이제 배경이 생략되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들어오죠.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꼭 예습 어느 정도 해주셔야 소화가 가능하겠죠. 혹은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강의다. 난 아직은 이 수준이 아니구나. 어느 정도 예습을 해도 못 따라가면은 개념 이해에 보충할 수 있는 30강으로 압축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따라갈 만하다. 근데 조금 벅차니까 이제 예습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그래서 예습을 계획을 잡으신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입니다. 단원별 기출문제지. 우리 기출에 강한 행정학. 어차피 제 모든 교재는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아요. 진도가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다 포인트 번호를 맞춰놨기 때문에 진도 순서대로 포인트 번호 보고 압축 이렇게 같이 활용하시면은 자, 시험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고 그랬어요. 기출 문제를 보고 오면은 그래서 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해결에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훨씬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니까 아무래도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 문제가 풀려야 돼요. 또 짧은 시간 동안에 문제가 풀려야 돼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게 될 겁니다. 자, 처음부터 저랑 함께 훈련해 오신 분들은 알죠? 행정학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쉽게 저랑 함께 이해를 해왔을 것이고 이해가 다가 아니라 이해한 것을 문제 해결로 연결하는 게 또 별개란 말이에요. 그 작업도 이론 강의 때부터 계속 같이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 합격 후기 보면은 그냥 김덕건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면은 시험장 가서 문제 잘 풀린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족했던 분들은 거꾸로라도 이 압축 강의, 20강의를 계기로 좀 같이 채워나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부족할수록
기출문제, 기출에 강한 행정학으로 기출문제집도 절대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제가 뭐 책 한 권 더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수험 적합성의 차원이 다르다 보니까 기출문제집 제 거 안 보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집만큼 제가 기본서는 바꾸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 익숙한 걸로 보되 기출문제집만큼은 기출에 강한 행정학을 바꾸셔가지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신세계가 열려요. 뭐 당연히 저도 수험생활 겪어봤고 비용 부담되는 거 알긴 아는데 그 작은 투자로 어마어마한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말한다는 것은 수험 적합성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소리죠. 제 교재 보신 분들은 다 아는 내용. 뭐 제 입으로 말해도 될 정도로 수험 적합성만큼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야 저를 접했을 뿐. 그래서 꼭 기출문제 집만큼은 꼭 같이 활용을 해주시고. 자, 수험 적합성. 제가 그토록 강조하는 수험 적합성 뭡니까? 공부하는 족족 시험 문제가 풀려야 됩니다. 이걸 위해 제가 철저하게 모든 강의, 교재들 다 설계를 해놨어요. 제가 괜히 스마트 행정학이라는 이름을 쓰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제가 요새 제 소개할 때 밀고 있는 게 강제로 합격시킨다. 제 수험 적합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표현들 고민했었었는데 요새 밀고 있는 게 강제로 합격을 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자, 뭐 양력에 여러분들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 자, 우리 행정학 많은 수험생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게요. 딱딱딱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렇게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함께 해왔던 분들은 더더욱 고득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런데 뭐 마지막까지 우리 시험에 합격에 최적화된 커리큘럼 계속 추구를 할 건데, 아무래도 그러니까 재미 측면에서 뭐 이론 강의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 아주 쉬운 예시, 재미있는 예시들을 통해서 재미있게 공부를 했었었는데, 마무리 단계로 가면 갈수록 뭐 제가 예시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미는 좀 떨어져요. 대신에 수험생의 최대 재미는 뭡니까? 시험 문제가 잘 풀리는 거예요. 사실 이게 최고 재밌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추구해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는 문제 잘 풀리는 재미로 넘어가는 겁니다. 자,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극대화시켜서 제가 수험 적합성을 극대화시켜 놨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제 합격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20강 압축 강의에 좀 집중을 해볼게요. 우리 책 요약서 했는데 제가 퍼펙트 트린티라고 이번에 좀 부제를 다룬 게 이 세 가지 합격을 위한 완벽한 삼박자. 자, 아시다시피 행정학은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에요. 또 이해를 해두면 행정학은 또 장점이 어느 정도 이해하니까 공짜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내용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막 명확하게 막 마음에 와닿을 정도로 이해되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이해를 해두면은 OX 판단이 자동으로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문제는 이거 좀 이상한데 찍으면 정답, 이런 경우도 많고, 행정학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생각보다 공짜가 많아요. 그리고 체계를 잡기가 너무 어려운 학문인데 그래도 제가 알려주는 체계 정도를 잡아두면은 여러 가지가 연결이 되면서 실력이 쌓입니다.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행정학은 실력이 안 쌓이고 다 흩어질 수가 있고요. 행정학을 어떻게 배우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천차만별인 학문이에요. 근데 제가 잡아주는 대로 체계를 잡고 이해를 하면은 그게 쌓여요. 커리큘럼 반복할수록 실력이 쌓여서 다 점수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시험 문제 해결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기출문제. 뭐 이론 강의에서는 개념 이해가 가장 위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출문제 회독, 기출문제 확인을 계속했죠. 이렇게 문제로 나오니까 이렇게 적용할 줄 알아야 된다. 또 기출 강의에서 기출 회독에 집중했고, 물론 기출 강의도 두 번째다 보니까 개념도 다시 설명해 주면서 하긴 했지만 기출 회독에 더욱 집중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시험 공부다 보니까 스스로 기출 회독수를 계속 쌓아가야 돼요. 기출 강의, 기출 복습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또 어느 정도 기출 회독을 쌓아가면서 이제 좀 개념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싶다. 이때 이제 압축 정리. 여기서 30강은 그래도 개념 이해를 시켜주는데 20강은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러면 합격의 3박자 중 우리 아주 짧은 20강으로 집중적으로 볼 것은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을 가장 효율적으로 볼 거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시험 문제 해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어느 정도 돼 있다는 가정하에 이거 정리하면 문제 잘 풀립니다. 이걸 이제 20강에서 같이 열심히 잡아볼 거예요. 근데 그 20강이라고 편하게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 실강이 하루에 3시간씩 진행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마지막 날 무리해서 20강 딱 맞춰가지고 2시간에 끝내는 것보다 제가 마지막 날에 한 강을 더 하면은 조금 더 이제 중요한 것들 더 강조해 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21강으로 21시간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에 따라서 스스로 어느 정도 예습하면서 온다. 그리고 당연히 궁금한 점 있으면 뭐든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 자, 여러분들은 강제 합격, 그것도 행정 고득점 합격으로 가기 위한 이제 마무리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시간은 뭐 OT도 들으면서, 그리고 앞부분 이제 몸풀기 하면서 뭐 간단하게 20강을 활용하기 위한 튜토리얼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너무 당연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첫 번째 시간에 몸풀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행정학의 기초 측면에서 뭐 행정의 개념 자체를 우리 시험이 많이는 안 물어보지만 우리 객관식 행정학 선지별로 OX 판단시키는 우리 시험 문제는 만약에 물어본다면 광의행정과 협의행정을 구분시키고 차이점을 바꾸면 땡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강의 뭐 PPT도 그렇고 교재도 그렇고 이걸 구분시키는 문제가 나오니까 어떤 부분이 구분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다 정리되어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처음에는 쉬운 걸로 좀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는 안 나오더라도 행정의 범위를 좁혔다라는 것은 정부 만행정을 좁히는 것이고 목표를 공익실현으로 좁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 말 없이 둘 중에 아무 말 없이 행정 논한다. 그러면 협의행정이죠. 정부가 공익실현을 위한 행정. 그런데 우리 행정학 그동안 배워봐서 알겠지만 조직인사 재무 이런 거 보면은 민간기업이 하는 조직인사 재무랑 유사한 부분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쪽까지 행정의 범위를 넓히게 되면 민간기업은 공익을 실현하는 건 아니니까 목표는 다양해요. 조직도 다양해요. 근데 그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 많은 사람들이 목표 달성으로 협력하는 행동들. 그건 이제 비슷한 거죠. 그래서 자, 광의협의 자체는 중요하진 않지만 이렇게 연결되는 논의는 중요하죠. 광의행정은 행정과 경영, 민간 조직이 하는 경영과의 공통점. 그런데 딱 목표 좁히고 정부로 대상을 좁혀버리면 경영과의 차이점. 자, 이렇게 행정과 경영 논의로 행정 개념이 연결이 되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과거랑 현대죠. 과거, 전통적 행정은 현대 행정과 비교해 봤을 때 정부가 공적인 역할,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혼자서, 그것도 경쟁 없이 독점적으로 수행을 했었었는데 현대 행정은 아시다시피 거버넌스 시대, 공조직뿐만 아니라 민간, 사조직들, 다양한 민간 조직들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이제 사회가 너무 복잡해졌어요. 정부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정부 실패, 심각한 재정 적자 겪으면서 정부의 비효율성이 지적받고 효율적인 시장의 원리를 마구마구 도입하고요. 그러면 정부 독점적이면 경쟁이 없는 거니까 효율성, 대응성을 높이려는 요인이 부족한데 정부 분야에도 경쟁 원리를 도입하게 되면 효율성, 대응성을 높일 수 있고 등등 뭐 신공관련 쪽의 원리, 유거버넌스 쪽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현대행정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내용들이 시험 문제가 비교시키는 그대로 뭐 예를 들어 현대행정, 오늘날의 행정이 정부 독점적인 공익실현을 강조한다 땡 이렇게 서로 바꾸면 땡 시험 문제 패턴 그대로 다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보다 보면은 행정학 배울 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배웠던 그 틀이 다시 한번 잡히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서 신공관리론, 유거버넌스론 파생되는 내용들이 쭉 연결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교재에서 오늘 실강생분들은 일단 프린트에서 11페이지 가운데 행정 개념에 대해서 체계를 가장 잡기 용이한 체계적인 그림이 딱 중간에 있을 겁니다. 요걸 가지고 행정학 공부를 시작하는 거죠. 광의행정, 목표 불문, 조직 불문, 목표 달성을 위한 협동적인 행위. 근데 이걸 바탕으로 사익을 실현하면 민간기업의 경영이고, 공익을 실현하면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의 행정이더라. 협의의 행정이더라. 그리고 당연히 목표, 공익 실현하는 게 행정의 본질이고요. 근데 수단은 민간기업의 경영과 유사하더라. 이걸 이제 이해해두고 다른 내용들을 배우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현대행정에서 신공관리론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시험 문제도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고 조직인사 재무에 신공관리론과 연결해서 이해한 내용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공관리론이 정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왕창 도입됐던 이유는 행정의 수단적인 측면을 강조했기 때문이에요. 목표는 달라도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에는 민간기업이 더 뛰어난 관리 방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공관리론은 행정의 수단적인 측면 강조한다. 그런데 신공관리론이 엄청난 또 비판을 받잖아요. 시험에 요새는 비판도 잘 나오고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도 잘 나오고, 그 이유는 행정만의 특징, 본질적인 특징을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민간기업하고 차이점 고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게 큰 틀을 잡고 있으면 나중에 신공관리론 배울 때 이걸 바탕으로 이해하고, 신공관리론 비판할 때 이걸 바탕으로 비판하고, 그래서 뭐 첫 시간이니까 이런 걸 하는 건데 나중에 이런 걸 일일이 다 20강에서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행정학을 실력을 쌓아가면 된다. 그러면 이런 체계가 있으면은 공부한 족족 실력이 쌓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정리되어 있다 보니까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는 내용이 행정, 경영, 유사점 시험에 잘 나오고, 차이점 시험에 잘 나오고, 그래서 넘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수단적인 측면은 유사한데 본질적인 측면이 다르구나, 이렇게 체계를 잡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행정학 기초가 쌓여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당연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일일이 다 설명은 안 할 건데, 뭐 혹시 조금 본인은 체계가 덜 잡혀있다 하더라도 교재 내용에 싹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 흐름을 자연스럽게 익혀갈 수 있게끔 교재들이 아주 정교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포인트 11페이지 아래쪽에는 행정과 경영의 유사점, 차이점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제가 설명이 없더라도 그림을 딱 보니까 맞다, 유사점, 목표 달성의 수단적인 측면, 또 목표 달성의 수단적인 측면에 뭐 협동적 집단행동이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 좀 더 이제 확장해서 관리해야죠. 조직인사 재무 관리하잖아요. 그거는 민간기업도 하고 정부도 하고, 그리고 민간기업이든 정부든 목표만 정해주면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장치, 이제 우리가 관료제도 이해를 하고 있으니까 관료제적인 장치는 수단적인 측면. 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키워드들을 좀 확장해도 싹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문제가 나옵니까?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물어보면서 이거 나오면은 땡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다 시험 문제에 맞춰서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물어보면서 이번에는 경영, 행정 단어 바꾸면 땡, 이렇게도 되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시가 또 양옆에 차이점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이 차이점은 사실 무수하게 많죠. 이게 다는 아니죠. 근데 또 요약서 특성상 모든 내용들 다 우겨넣을 수는 없어요. 근데 시험 문제에 딱 이렇게 이런 표현들만 나오는 건 아니고 확장된 논의도 나오긴 나오니까 그런 부분, 표로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이 11페이지 아래 보시면 공익 실현과 관련하여, 아니 공익 정할 때 뭐 독재자가 한 명이 정하면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죠.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두 번째 줄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다양한 시민들, 뭐 정치인들 등등
같이 정치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합의를 보는 공익 도출 과정. 이것도 행정의 본질적인 특성일 수밖에 없겠구나. 민간 기업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 시민들하고도 합의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파생되는 내용들 오른쪽에 같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공익실현 오른쪽 방금 읽었던 거에서 첫 번째 줄은 사익과 달리 공익은 모호하고 다양하다. 이건 또 어디로 연결됩니까? 자, 신공관리론이 민간 경영기법인 성과관리를 공공부문에 왕창 도입했어요. 근데 성과관리, 성과 목표 정하기 용이하고 측정하기 용이해야 되는데 목표 설정도 어렵다, 측정도 어렵다 이런 비판을 받잖아요. 그 이유가 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는 뭐 이윤, 매출 그런 게 아니죠. 너무 모호하고 다양한 공익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또 뒤에 나오는 내용들로 다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 정도 기초는 잘 쌓여 있는 것 같아서 20강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앞으로는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본인 그동안 쌓았던 실력 혹은 좀 부족하더라도 예습 또 기출 회독을 통해서 잘 보완하면서 실력을 만들 것으로 믿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중요한 것들을 설명드려야 되니까 이제 마저 보시면은 11페이지 필기체로 적혀 있는 부분에서 두 번째 권력성 오른쪽에 나와 있는 내용 있잖아요.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강제력을 사용하는 행정이 경영보다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을 수밖에 없죠. 시험에 잘 나오고 그리고 행정학 배울 때 기본이죠, 이거. 자, 이것만 좀 더 설명드리고 넘어가 보면 정치적 영역은 국민의 대표, 뭐 선출직 관료, 국민의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걸 이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능률적인 집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공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강제력을 행사해야 돼요. 코로나 지나친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 이렇게 민간에게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데 이걸 행정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대 대의 민주주의의 바탕을 둔 행정은 국민의 대표가 주로 법률의 형태로 정해주는 것을 행정이 집행하고 그걸 법으로 승인된 것만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뭐 매우 단순화시키긴 했지만 요 틀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다른 내용들이 관련된 내용들이 부드럽게 잘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자체도 시험에 잘 나온다. 행정은 국민들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니까 아무거나 하면 안 돼요. 국민의 대표가 정한 법으로 규제받는 내용, 법으로 승인된 내용만 국민에게 강제로 행사할 수 있다. 근데 경영은 뭐 고객들에게 강제적으로 물건 파는 것도 아니고 이런 법적 규제가 덜하겠죠. 뭐 전혀 없다라는 게 아니라 행정과 비교했을 때 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아주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하면서 또 보충이 될 거예요. 이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11페이지에 기출 OX 5번을 보시면 기출 OX 행정은 공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경영보다 법적 규제를 적게 받는다. 땡. 이렇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기출 OX로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무리 단계니까 여기는 기출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기계적으로 OX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막 온지, X인지 뭐 테스트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문장 보자마자 여기 틀렸다라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해야 돼요. 뭐 테스트는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모의고사들을 제가 주니까 모의고사를 하면 돼요. 또 기출 OX 테스트하면서 공부하는 것은 맨 처음 배울 때 내가 잘 이해한 거 맞나? 문제에 적용할 수 있나? 맨 처음 배울 때 기본서는 기출 OX 테스트 형태로 제가 넣어주죠. 근데 이제 요약서는 이거 뭐 그동안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봤던 기출문제고 기계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기계적으로 OX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은 여기 틀렸네. 옳게 고치면 뭐네. 자기가 아는 거 빠르게 확인. 근데 혹시 여기 왜 틀렸지? 옳게 고치면 이게 왜 옳은 거지? 이런 것들이 바로 안 들어올 때만 여기 제가 정리해준 그대로 반복을 해줍니다. 이제 옳은 선지는 마지막에 O로 들어가 있고요. 틀린 선지는 우리 객관식 행정학에서 시험 문제 해결에 제일 중요한 게 틀린 선지의 틀린 부분 아닙니까? 거기에 취소선 빨간색으로 찍 그어져 있고 또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바로 직관적인 해설 여러분들이 딱 요거 정리하면 된다.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방금 본 기출 OX에서 법적 규제
행정이 경영보다 강하다. 잘 나온다. 반대로 말하면 땡이다.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전 범위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상 기출 OX를 이렇게 일일이 같이 하기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출 OX는 복습. 복습. 자, 그러면 예습은 기출문제집으로 이게 포인트 번호가 다 똑같으니까 기출문제집에 해당 포인트 보고 와서 강의를 듣는다. 복습은 기출 OX. 그리고 당연히 기출문제집을 다 일일이 안 봐도 될 정도의 실력은 됐어요. 그러면 예습을 요 기출 OX를 해도 되겠고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 돼요. 근데 좀 실력이 많이 부족한 거 기준으로는 예습은 기출문제집, 복습은 기출 OX.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실력에 따라 생략하거나 바꾸면서 조절을 해준다. 자, 아무튼 뭐 쉬운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압축 강의를 가장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니까 튜토리얼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인트 3번. 여기는 이제 시험에 훨씬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20강이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 또 이해가 어쩔 수 없이 조금이라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 설명해 줄 건데, 여기는 뭐 너무 중요하죠.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여기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연결이 됩니다. 자, 일단 단순화 시켰을 때 아까 그림 이렇게 그린 것처럼 정치 영역에서 결정한다, 행정이 집행한다. 역할을 구분하면 국민의 대표인 정치 영역에서 정책을 결정해주면 행정이 능률적으로 집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게 어떻게 완벽하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자, 어떤 이론은 구분해야 된다. 어떤 이론은 이거 현실적으로도 구분이 안 되고, 그리고 행정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 결정 역할을 해야만 한다. 시대적 배경에 따라 이런 이론들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뭐 단순히는 정치행정 2원론, 정치행정 달라, 정치행정 1원론 이 두 개 구분하는 문제 풀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다가 아니라 앞으로 이론들을 이해할 때 이 이론은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론론 관점이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가는 거죠. 그리고 일단 두 개의 구분한 문제 여러분들 잘 풀 겁니다. 또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 이런 요령이 생겼죠. 행정학은 이름에 힌트가 있어요. 정치행정이 두 개 다는 다르다는 거고요. 이것만 봐도 정치행정 통합되어 있다 땡, 이런 건 쉽게 푸는 거죠. 정치행정 분리. 그다음에 정치행정 하나다 하면 이제 통합되어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더 이해해야 될 부분이 왜 분리시켰는가, 왜 통합시켰는가, 이건 다른 내용들이랑 좀 연결이 되니까. 자, 일단 인사이론에서 실컷 배웠던 엽관주의,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관료들을 뽑고 자르고 행정을 다 좌지우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폐해들이 발생하죠. 폐해는 인사이론에서 할 거니까 생략, 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떠오르고 있죠. 정치적 중립성, 저해 등등등. 이걸 바탕으로 우드로 윌슨이 그래, 정치적 영역에서 행정을 좌지우지하니까 문제가 생기잖아. 끊어. 정치 행정을 분리시키고, 그러면 정치랑 행정을 분리시켰을 때 행정의 역할은 딱 능률적인 집행만 하면 되는 거죠. 또는 관리 활동을 한다. 표현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중요한 표현들 뭐 최대한 넣어놓지만 기본적으로는 집행 또는 관리, 이렇게 행정의 독자성을 확립합니다. 그러면 행정을 경영하고도 비교하고 정치하고도 비교하잖아요. 정치랑 분리한 행정은 경영처럼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른 행정의 독자성은 경영으로서 독자성이에요. 정치로부터 분리된 독자성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정치행정 이원론은 공행정과 사행정이 같아지게 됩니다. 정치랑 분리된 행정은 사행정, 경영하고 같아지게 되니까 공사행정 1원론이라고도 부르게 되죠. 뭐 시험 문제 이거 두 개 이렇게 연결되는 건데, 뭐 정치행정 2원론은 공사행정 2원론이다 땡, 이런 거 나올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마저 가봅시다. 뭐 경영이 해야 될 일들은 효율성, 절약과 능률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치행정 1원론은 왜 분리시켰다가 왜 다시 또 하나로 보느냐? 대공황이 터지면서 우리 1930년대 시장 실패를 상징하는 대공황,
경제 위기란 말이에요. 근데 국민의 대표들은 경제 위기 극복에 대한 전문성은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를 같이 판단하고 파악하고 이런 건 잘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상대적으로 전문성이 높은 행정 영역에서 대공황 이렇게 극복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치적 결정에도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결국 정치랑 행정은 본질적으로 구분이 안 되는 건가 보다. 이런 논이 대두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행정이 집행 기능은 당연히 하고요. 근데 이원론과 비교했을 때 강조되는 역할은 정치적 기능, 결정 기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강조되는 기능에서 바꾸면 땡을 시험에 매우 잘 내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거 행정이 당연히 이거 해야 돼요. 근데 이쪽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론론에서 이걸 강조한다 땡이죠. 당연히 하지만 비교해 내는 거니까 행정학은 비교해서 정답이 나옵니다. 이걸 강조한다 땡이고 더 강조되는 건 정치적 영역에서 공익, 정책 결정을 위한 국민의 의사 반영, 민주성, 다양한 가치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이해를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20강에서도 최소한의 이해에 관련된 설명을 해줄 것이고 그다음에 시험제는 단순, 바꾸면 땡, 바꾸면 땡. 그럴 때 이제 혹시 이걸 이제 기계적으로 뭐 그냥 암기하면은 헷갈리는 것들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 배경 같은 경우는 순간 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경제 위기 해결을 위한 전문성이 정치에서 부족했기 때문에 행정이 관여했다. 이런 것들이 바탕이 돼 있으면은 배경 같은 경우도 안 헷갈리고 공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바꾸면 땡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정리해야 될 게 행정학을 몇 바퀴 돌면서 뒤에 뭐 새로운 이원론 관점 나오던데 뭐 행태론 이런 거 나오던데 뒤에 뭐 새 이론론이라고 해서 후계 행태론 실행조 이런 거 뭐 나오던데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그냥 요약서라 정리를 해놨을 뿐. 이 표를 외울 필요는 없죠. 그냥 정리만 제가 해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요. 뒤에 행태론은 왜 이원론적 관점 평가받는지 행태론에서 자세하게 이해하다 보면 공짜가 됩니다. 이런 걸 이제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약서라 여러분들 보기 좋게 정리해놨다. 근데 뒤에 가서 싹 자동으로 문제 풀리게끔 정리가 될 것이고 학자 이름도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학자 이름 시험에 출제 포인트로 나오는 학자만 그것도 뭐 그냥 생으로 외우는 게 아니죠. 요령을 가지고 시험 문제 풀리게끔 다 기억나게 만들 거예요. 저는 이제 이거 외워야 됩니다가 다가 아니죠. 외워지게끔 만들어주죠. 또 이제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 편은 넘겨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거 한번 찬찬히 정리를 해봤는데 이제 기초를 잡는 부분이다 보니까 행정의 개념뿐만 아니라 또 잡아야 될 기초가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한 행정학 발달하게 되는데 행정학의 역사적 배경을 이해할 때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아놔야 됩니다. 물론 이게 다는 아니에요. 또 이런 시대적 배경과 전혀 상관없는 이론들도 많습니다. 근데 적어도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그러니까 기초가 잡혀 있으면 공짜들 많은데 기초가 안 잡혀 있으면 또 중구난방이고 공부하기 힘들고 다 흩어지고 또 엉뚱하게 문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를 잡습니다. 자, 일단 근대 입헌국가, 입법국가는 행정학 시험에 직접적으로는 거의 안 나오죠. 그저 이 당시에는 시장의 효율성을 믿었다. 그래서 뭐 자유방임주의 이런 거 그냥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내비뒀다. 이 정도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시장을 강조하면 우리 행정학 배우다 보면은 정부 역할은 최소화시키는 거죠. 자동. 시장을 강조하면 정부는 최소화. 최소국가. 또는 야경국가는 야간 경찰 기능만 해라. 시장의 행위자들이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내비둬. 그런데 국방 치안 이런 건 정부가 해줘야죠. 야간 경찰, 국방 치안 같은 소극적 질서 유지만 정부가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각종 배경은 생략하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간단히 말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이제 1930년대 대공황부터 잘 이해를 해둬야 되겠죠. 이미 하나 배웠네요. 이걸 배경으로 정치행정 1원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국가, 이름만 봐도 행정부 역할이 증가한 국가예요. 이론적 관점에서 행정부 역할이 정책 결정까지도 증가하게 되는 거죠. 여기도 죄다 정부 중심, 정부의 적극적 역할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요. 자, 이때는 세계 대공황,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행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게 되는데 큰 정부 시절이라고도 부르고 여기서 이제 이 맥락에서 좀 같이 출제되는 게 케인즈죠. 케인즈. 자, 학자 이름 딱 시험 문제 해결에 필요한 것만 딱 챙기는 거예요. 케인즈는 챙겨야 되는데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를 같이 이해하면서 케인즈가 대공황 극복을 위해 유효수요 원리라는 처방을 내렸다. 이렇게 같이 기억하면은 기억이 오래 갑니다. 자, 케인즈가 보기에는 대공황이 발생한 이유는 각종 외부적 사건 때문에 국민들의 소비가 줄어서 그런 거예요. 외부적 사건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고요. 하여간 제가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은 공부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시간 낭비예요. 항상 제가 안 가르쳐 주는 걸 공부하지 않아야 점수가 훨씬 빨리 나옵니다. 아무튼 필요 없고 어쨌든 소비가 줄었으니까 케인즈의 처방은 소비를 늘려주면 된대요. 국민들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소비해? 미국은 망하지 않으니까 돈을 빌려서 국민들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각종 공공사업을 벌이죠. 자, 유효수요는 그저 소비예요. 소비를 늘리기 위해 각종 공공사업 벌인 게 뉴딜 정책이죠. 루즈벨트 행정부의 뉴딜 정책은 그냥 정부가 돈 왕창 빌려서 각종 공공사업 벌이고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국민들 나와서 조금 일하다 가면은 월급 막 퍼주고 이런 게 뉴딜 정책이죠. 그래서 국민들이 돈이 생겼네? 소비를 하죠. 기업들이 물건이 안 팔려서 쫄딱 망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소비를 늘리네? 기업들도 생산량을 늘려요. 그러면 사람들 필요하니까 사람 뽑아야죠.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국민들이 월급 받아서 또 소비하고 이런 선순환이 발생하면서 대공황을 실제로 극복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극복의 이론적 기초를 케인즈가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 행정학 시험에서도 나름 많이 출제가 되는 거죠. 그 정책은 뉴딜 정책이고요. 뉴딜 정책. 기출문제 보면은 뉴딜 정책 지겹게 나오죠. 대공황 극복, 행정국가 시기. 자, 그 다음에 궁금한 것은. 근데 그럼 이원론은 이쪽인가요? 아니라고 그랬죠. 이원론은 요 끝머리. 이 시대적 배경하고 이원론은 별 상관없습니다. 19세기 말. 자, 19세기 말이라고 하면 1800년대 후반이죠. 대공황 직전. 그때 이제 끝머리에 등장했는데 우드로 윌슨이 이 당시는 엽관주의 시절이었는데 엽관주의 폐해 극복을 위해 19세기 말 이원론을 바탕으로 고전적 행정학을 성립시킵니다. 근데 그게 또 금방 대공황을 거치면서 이론론으로 주도하는 이론이 변화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요 사이 다시 정리를 해야 돼요. 다시. 이 의미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시대적 배경과 별 상관없고요. 근데 이론론 행정국가랑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역할이 더더욱 확대되는 계기, 60년대 심각한 사회 문제. 대공황, 경제 위기는 나름 극복했는데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양극화가 생기고 빈곤층이 늘어나고 그 당시에 미국 흑인 차별 엄청났죠. 흑인 폭동, 월남 베트남전도 할 때니까 반전 시위 등등 각종 사회 문제가 터집니다. 근데 이 사회 문제들이 거의 다 빈곤층, 흑인층, 또 징집 대상들 좀 사회적 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복지를 강조하는 국가가 등장하게 되는데 복지를 뭐 민간 기업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또 정부 역할이 커지는 거죠. 60년대 하면 더더욱 큰 정부. 그래서 행정국가 복지국가는 다 행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라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어쨌든 60년대 복지국가도 등장하고요. 이때 대표적인 정책이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존슨 행정부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이러면 복지를 위한, 빈곤층 지원을 위한 모두가 행복한 사회다. 위대한 사회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행정국가 복지국가 시기, 행정부 중심, 큰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정책은 뉴딜 정책,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여기가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활용되는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배우는 게 아니니까 60년대가 되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떠오른 이론이 있죠.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그래서 행태로는요, 행태로는 4, 50년대라고 배웠죠. 4, 50년대면 이때긴 한데, 행태로는 행정국가라는 시대적 배경하고는 별 상관없는 이론이에요. 행태로는 뭐 대공황 극복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사회과학 연구 방법을 과학화시키려고 했던 이론입니다. 사회과학 과학적인 연구 방법, 논리 실증주의죠. 그런 걸 이제 파고들었던 연구 방법 파고들었던 이론이에요. 시대적 배경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큰 흐름 잡으면서 공짜로 이해되는 이론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별개는 별개로 공부하는 거고요. 행태로는 여기 필요 없어요. 근데 나중에 다시 행정 연구를 어떻게 과학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다시 60년대부터 시대적 흐름으로 넘어오는 게 이게 행태론 하면은 사회 현상의 원인을 증명하잖아요. 근데 이 빈곤, 흑인 폭동 등등등 이 사회 문제 너무 심각한데 행태론은 과학적인 연구 방법이랍시고 원인만 증명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배고파요. 내가 원인 증명해 봤거든. 과학적으로 증명해 봤는데 너 밥 안 먹어서 그래. 아니 배고파 죽겠다니까요. 근데 내가 다 증명해 봤다고 밥 안 먹어서 그래. 뭐 이렇게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 쪽은 배고프면 밥을 줘라. 이거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해결. 이렇게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은 60년대 복지국가를 배경으로 다시 또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행태론 후기 행태론 또 할 것이고 이렇게 정부 역할이 마구마구 커지다 보니까 뭐든 비대해지면 비효율성이 생기죠. 거기다가 또 외부적 사건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건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오일 쇼크죠. 기름값이 막 10배 오르는 거예요. 10배. 1970년대 되니까 자 기름값 폭등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겨요.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거 들어봤죠? 그게 케인즈의 원리는 정부가 돈을 왕창 빌려서 국민들에게 퍼주면은 소비 늘어나고 기업들도 살아나고 뭐 기업들이 살아나고 물건 많이 팔고 하면은 돈을 버니까 정부에게 세금 낼 거 아니에요? 세금으로 갚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선순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원리에서 오일 쇼크, 기름값이 10배 올랐다. 정부는 돈 빌려서 왕창 퍼붓고 있는데 기업들은 기름이 너무 비싸서 생산을 못하는 거예요. 유통하는데도 기름, 생산하는데도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까 생산을 못하고 쪼그라듭니다. 돈을 못 벌어요. 세금을 어떻게 냅니까? 그러면 정부는 돈을 왕창 빌려서 이런 유효세 원리에 따라 경기 좋아지겠지 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못 살아나고 오히려 생산량 줄이고 세금을 못 내네? 못 갚아요. 엄청난 재정 적자가 쌓이는 거죠. 1970년대 정부 실패를 상징하는 사건은 재정 적자죠. 자,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사회과학에서는 일단 시장 아니면 정부였죠. 다시 또 시장, 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다시 또 시장 역할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걸 갖다가 뭐 새로운 행정국가나 신행정국가라고 부르죠. 그래서 간혹 물어보시는 게 신행정학하고 신행정국가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요. 신행정학은 행정국가식의 큰 정부예요. 큰 정부. 아무튼 새로운 행정국가. 이거는 행정부 역할을 축소하고 새로운 정부 역할은 뭐냐? 민간기업과 협력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버넌스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거버넌스의 대세는 신공공 관리론, 시장의 원리죠. 정부 아니면 시장이었으니까 그래서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적인 행정개혁이 대세였고 그런데 이제는 점점점 민주주의가 발달했을 거 아니에요? 시민사회도 성장하고 시민사회와 협력이 필요하다. 유거버넌스론이 그 다음 거버넌스 이론이 되는 거죠. 새로운 거버넌스. 그래서 정부 역할 축소하고 축소된 부분을 시장과 함께 또는 시민사회와 함께 이런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하게 되고 대세는 신공관리론 그런데 유거버넌스론적인 원리도 있고 자 그리고 유거버넌스론과 다른 이론이긴 하지만 신공공 서비스론과 같은 시민사회 쪽을 또 강조하는 이론들이 현대행정에 등장하고 있고요. 이런 관점에서 요새 시험에 아주 잘 나왔던 정부는 공공가치를 구현해야 된다. 공공가치 창출론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조직이론 가면은 신공서비스론의 배경을 두고 있는 게
정부 관료는 국민들 위해 봉사하는 존재이다 라고 가정하고 있는, 어디다 써볼까요? 공공봉사동기이론. 이렇게 뭐 시험에 다 신공 서비스론은 이미 오래전부터 잘 나오고 있고, 공공가치 창출론 몇 년 동안 잘 나오고, 공공봉사동기도 요새 미친 듯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현대행정의 흐름이면서 우리 시험도 당연히 흐름을 따라가서 출제 비중이 조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대행정은 정부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시장의 원리, 신공관리론 원리를 실컷 써봤다. 실컷. 근데 행정과 경영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 부분을 신공관리를 고려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종 한계, 부작용도 실컷 겪어봤다. 그러면서 새로운 거버넌스로서, 그것도 민주주의 발달과 함께 시민사회 역할 강조하면서 유거버넌스론과 비교, 그리고 신공관리론과 신공공 서비스론 비교. 자, 공공가치 창출론도 신공공관리론을 비판하면서 신공관리론이 저해한 공공성을 회복하자예요. 비교. 공공봉사 동기도 신공관리론은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다. 그러면서 시장의 원리 적용해서 성과급 이런 거 강조하죠. 외세적 보상 강조했는데 공공봉사 동기론이 그걸 또 비판하고, 시험 문제도 비교. 공공봉사 동기 하면 관료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내재적 동기를 강조하는 거죠. 시험에 뭐 요새 미친 듯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시대적 배경을 알면은,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뭐 신공관리론도 여전히 잘 나올 거지만 그거보다는 신공관리론과 대비되는 이론, 신공관리론을 비판하는 이론들이 출제 비중이 올라갈 거라고 그랬고, 그런 관점으로 열심히 여기를 준비하신 분들은 최근 시험 문제 아주 잘 풀었겠죠. 앞으로도 여기는 반짝이 아니에요. 여기는 현대행정의 흐름이라서 계속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여전히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내용들, 일단 큰 정부, 작은 정부, 큰 정부, 작은 정부 구분이야 너무 쉬울 것이고, 그다음 현대행정은 이렇게 조금 더 확장해서 이해를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파트 6 가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자, 작은 정부에서 다시 또 좀 상적으로 보면은 큰 정부에서 확대됐던 정부가 다시 이제 축소되고 있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흐름이 또 현대행정에 나타나고 있죠. 이걸 갖다가 현대 행정 국가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대행정 국가화. 과거 행정국가처럼 지금 다시 또 정부 역할이 증가하는데, 이게 보세요. 정부 실패도 겪어봤잖아요. 그 다음에 정부 역할이니까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 안 되죠. 뭐 쉽게 말하면 인생 2회차예요. 인생 2회차인데 똑같이 하면 안 되죠. 그래서 현대 행정국가 현상은 정부의 새로운 역할, 행정국가처럼 과거처럼 똑같이 무작정 확대가 아니라 정부의 새로운 역할이에요. 새로운 역할에다가 민주주의 발달에 힘입어서 시민사회와 협력하는 역할, 이 정부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파트 6 가면은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학 배울 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좀 자세히 봤고, 그 다음에 이제 20강짜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다 설명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걸 이해했으면, 그냥 보수주의는 시장 만세예요. 시장이 짱이야. 모든 인간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고 시장에 맡겨두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다 계산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한 선택을 하고, 그게 시장에서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모두 행복하다. 이런 관점. 시장 짱이야. 그럼 이제 앞에 배웠던 걸로 뭐 충분히 이해가 돼버리니까 여기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진보주의는 아니 대공황 겪어봤잖아. 시장도 실패할 수 있어. 그러면 정부 개입. 시장이 실패할 때 대공황 극복을 위한 정부 개입처럼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인간은 오류를 범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수주의는 시장 만세, 진보주의는 시장의 한계 극복하기에 정부 개입 필요. 이걸 앞에 논이랑 연결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공짜가 되고, 우리 시험 문제 패턴상 주의사항만 보면 돼요. 요거 좀 낚시로 내죠. 낚시. 자, 진보주의에서 자유시장의 잠재력을 아예 부정한다는 땡이에요. 진보주의는 시장의 효율성에 대한 잠재력 인정하는데, 시장이 실패하는 경우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이제 좀 낚시로 나오니까 조심. 그리고 여러분들 뭐 대부분 이제 용어를 다 알 텐데, 혹시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기회의 평등, 결과의 평등. 워낙 철학적인 개념이니까 좀 어려울까봐. 자, 소극적 자유랑 기회의 평등이 본질적으로 같은 거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유. 소극적 자유는 간섭받지 않는 자유죠. 기회의 평등은 뭐 누구나 시장에서 음식점 차릴 수 있다. 누구나 시장 교환에 참여할 수 있다. 기회는 평등하게 받는다. 그래서 평등이라고 적혀 있지만 소극적 자유, 기회의 평등은 다 개인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진보주의는 정부 개입이 있는 거니까 적극적 자유, 결과의 평등은 자, 정부가 개입해서 자유를 보장하는 건데 예를 들어 아무리 간섭을 안 받아도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정부가 지원해주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 약자에 대한 지원 이런 게 적극적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과의 평등을 주로 사회적 형평성, 약자에 대한 지원, 재분배 이런 관점을 써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결국 여기는 한마디로 하면 평등이 되는 거죠. 자유평등, 자유평등 둘 다 적혀 있지만 그냥 한 단어로 말하면 보수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중시한다. 진보주의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 간의 평등을 강조한다. 뭐 쉽게 말해 재분배, 약자에 대한 재분배. 정부밖에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외에는 왜 필요 없음. 이해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시간에는 행정학 기초 이제 포인트 5번까지 하면 잡히는데 여기까지 볼 건데요. 자, 포인트 5번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은 다음 행정 이론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용어들이죠. 용어들. 그래서 14페이지 보시면 일단은 과학성, 기술성 조금 자세히 정리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충 대충 그냥 짧게 정리되어 있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이해하고 있거나 뭐 시험에 직접적으로 내는 건 아니니까 이런 용어를 쓰나 보다 쭉 확인해 보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어차피 뒤에 이론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 좀 시험에 직접 나올 수 있고 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과학성, 기술성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과학성이 행태론처럼 사회 문제의 원인을 증명하는 거죠. 원인, 결과 증명한다. 인과관계 증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회 현상은 원인이 있다. 원인에 의해 결정된다. 라고 보는 결정론적 관점. 그러면 이걸 증명하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증명이 안 되는 것은 연구를 안 하는 거죠.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키는 이유는 가치는 연구에서 배제하려고.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이런 의미죠. 가치를 배제한 연구, 사실만 연구하는 거죠. 근데 기술성은 자,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처럼 사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거예요. 원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배가 고프면 밥을 준다. 그러려면 어떤 사회 문제 해결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등등 가치 판단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을 내리고 실천을 시키고요. 그리고 또 사람은 무조건 결정된다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임의적인 관점이고 또 가치 판단을 통해 가치 개입성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걸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뭐 보편성, 특수성은 과학성, 기술성하고 똑같은 건 아닌데 아무래도 객관적인 사실을 연구해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과학성은 이게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정도 보편성, 일반 법칙성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기술성은 가치 판단을 해야 돼요.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편성이 떨어지고 개별적인 상황, 사람에 맞춰서 특수성, 개별성이 높겠죠. 이제 보편성, 특수성의 개념도 이미 끝났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중간 정도일 때 뭐 생태론 이런 거 중간 정도일 때 뭐 중범위 이론이다 이런 거 보충할 거고요.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은 싹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거나 보충될 거고요. 자, 어쨌든 여기는 다시 자세히 볼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일단 챕터 2 행정 이론 배우기 위한 준비를 마쳐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명 한 가지를 안 한 게 있네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하면은 자, 아무데나 보시면은 제목에 노랑 형광 밑줄이 그어져 있는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 압축된 요약서 중에서도 또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노랑 형광 밑줄. 뭐 대제목에 노랑 형광 밑줄이 있으면 대제목 내용 모든 내용 다 잘 나오고
우리 어딜 가볼까요? 21페이지 가보시면 21페이지. 여기는 또 대제목 전체가 아니라 좀 정교하게 자 21페이지 보면은 생태론적 접근 전체가 아니라 행정학에서 생태론적 접근이 뭐냐 첫 번째 내용, 그 다음에 세 번째 내용 리그스의 사이의 사물 딱 여기에만 형광밑줄이 그어져 있죠. 그러면 소제목별로 각각 그어져 있으면 그 각각 내용만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출제 빈도는 포인트별 출제 빈도 제목 오른쪽 별표로 표시되어 있을 것이고 그 옆에 최근 5개년도 인사혁신처 시험 주요 메이저 시험이죠. 국가직 9급 7급 지방직 9급 7급 출제 사례가 있을 것이고 출제 빈도가 많고 최근 5개년도도 많으면 가장 바로바로 계속 나올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죠. 둘 중에 하나만 많아도 그 다음 높은 거고 둘 다 적으면은 가장 우선순위가 떨어지겠고 그런데 아무리 좀 덜 나오는 포인트여도 챙길 건 챙긴다. 그게 이제 정교하게 노랑 형광 밑줄로 이거는 챙긴다. 그리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 그 외의 것들도 챙기는 거죠. 우선순위. 하여간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순위 잘 정하고 강약 조절 잘하고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고반복. 이게 일단 시험 합격의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고반복이 돼 있어서 실력이 갖춰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점점점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고반복 플러스 그 중에 본인이 부족할수록 고반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합격 원리는 뭐 간단해요. 처음에는 시험에 많이 나올수록 철저하게 고반복하는 거예요. 실력이 쌓이면서 마무리 단계로 가면 갈수록 그 중에 본인이 부족한 거 고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쪽 강의 듣다 보면 여러분들 아주 잘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안다라는 거 확인하고 자 들으면서 뭐 제 강의는 필기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필기하면은 좀 그 시험 문제 해결과 상관없는 걸 좀 세버릴 수 있거든요. 엉뚱한 걸 필기하거나 그럼 필기하느라 제 중요한 설명 놓치거나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필기는 교재에다 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게 좀 부연 설명용으로 혹은 여러분들 집중력 유지용으로 제가 필기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일일이 다 따라 적을 필요 없습니다. 다 돼 있어요. 뭔 얘기하려다가 제가 세버렸네. 아무튼 필기 왜 얘기했지? 아무튼 필기할 필요 없이 최대한 제 강의 설명에 집중.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점 문제가 잘 풀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1교시에 OT를 다 해야 되니까 마지막 뭐 중간중간에 브리타 랩이 보이죠? 중간중간에 포인트별 마지막에 브리타 랩이가 보일 겁니다. 브리타 대비는 이 요약서 안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밀리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험 합격을 위해 꼭 공부해야 되는 걸 동그라미로 표현할게요. 이 동그라미는 그저 모든 강의에서 강조해주고 기출문제집에 다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당락이 갈립니다. 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죠. 근데 그 무한정한 것들을 마구마구 우선순위도 없이 범위를 넓히면 그만큼 시험 합격을 결정할 내용은 반복을 못한다는 소리죠. 점수가 더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행정학 공부 범위 2배로 늘린다라고 해서 갑자기 하루 24시간이 48시간으로 늘어나고 여러분들 공부 시간이 10시간에서 뭐 20시간이 늘어나고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라서 범위를 마구마구 늘리는 만큼 수험생이니까 불안한 마음에 내가 안 본 거 나올까 봐 마구마구 늘릴 수 있죠. 근데 그만큼 더 확실하게 떨어집니다. 확실하게. 그러면 안 되겠고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데 모든 수험생들이 이거라도 제대로 소화하기 벅찹니다. 당락은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과목도 뭐 동그라미 해당하는 거 열심히 하고 행정학도 어느 정도 됐으면 그런데 시간이 남았다. 좀 더 뭐 행정학 범위는 무한정하고 뭐 행정학 워낙 뭐가 나올지 모르는 과목이니까 이상한 거 갑자기 나올 때 있죠. 조금 넓힌다가 브리타 랩이 변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브리타 랩이는 제가 현대행정에서 근거가 있는 것들 그동안 시험 문제 분석한 거랑 또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각종 객관식 문제 보다 보면 패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분석하고 또 현대행정에서 강조되고 대학교는 논문에도 등장하고 이런 것들 근거가 있는 것들만 주는 거니까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어떤 교재에도 없는 게 딱 브리타 대비에만 있는 거 제 브리타 대비에 있는 것들도 출제되는 해도 있고요. 또
조금 져요. 조금. 얼마 안 돼요. 브리타 대비 특강은 한 4시간 정도 됩니다. 4시간 정도. 뭐 배속 돌리면 더 빨리 듣겠죠. 아무튼 이 정도면 될 정도로 그래서 조금 공부하고 적중률이 높으니까 여러분들 아주 효율적으로 걱정되는 것들 좀 챙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우선순위는 밀림. 자, 이 안에서도 제가 그렇게 강약 조절하라고 장치들 다 해놨는데 이 안에서 먼저 강약 조절하면서 중요할수록 고반복하시고 시간과 여력이 되면서 좀 덜 중요한 것도 볼 수 있는 거죠. 또 덜 중요한 것들은 덜 반복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브리타 대비까지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 분들은 브리타 대비 특강 4시간으로 빠르게 챙기시면 돼요. 그리고 이게 되신 분들은 브리타 대비 특강 들어보시면은 그냥 자동 흡수돼요. 자동 흡수. 근데 이게 안 됐는데 불안한 마음에 넓히면은 흡수가 안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시간 날리고 여기 공부할 시간도 날리고 양쪽에서 날리는 거예요. 양쪽에서. 자, 이렇게 꼭 합격을 위한 우선순위 중심을 잘 잡아주시고 끝까지 파이팅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 대비 다른 수험생들보다 훨씬 더 높은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가성비가 나오는 거예요. 항상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적이다. 이걸 생각하면서 본인의 불안한 마음에 휩쓸려서 더 합격 가능성을 낮추는 행위를 하지 말고 중심을 딱 잡고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챕터 2 행정이론의 이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